예,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 방송입니다. 구청원의 인물 탐구인데요. 저희가 이순신 그 장군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박종평 저자 모시고 그 특집으로 또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계속 글 쓰고 공부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좀 헤어져야 되는데 네. 기회를 안 주네요. 이제는 그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한 5년 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 4권을 쓰셨잖아요. 네, 좀 있으면 이제 한 권 더 나오니까 5권. 5권. 네. 사실 한 인물에 대해서 뭐 평생 동안 5권 쓰기도 어려운데 한 5년 동안 5권을 쓴다. 어떠한 그 매력을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된 시간. 네.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저로 인해서 상당히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위인전이 아니라 그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그 동상이 이제는 피가 돌고 숨을 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분도 저로 인해서 상당히 행복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얘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뭐 이순신 꿈속을 걸어 나오다, 뭐 이런 책에 의해서 이제 이기는 원칙 3번째 책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이순신 이기는 원칙이란 책도 이렇게 그 책에서 배운 이순신의 인간 경영이란 책인데요. 선생님,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난중일기라는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이 얼마큼 치열하게 살았고 얼마큼 공부를 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제 다른 책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은 그분이 읽었던 책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분이 이제 메모한 것들을 키워드 삼아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원칙이라고 했던 이유는 딴 데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지지 않았는지를 찾아본 그 키워드 중심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3전 23승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어떻게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이기는 원칙에 대한 정리한 내용들인가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핵심 네. 키워드만 쭉 뽑아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크게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책을 쓸 때 주목했던 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안 졌을까?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 비겼을까? 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딱 한 글자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네. 그 진짜는 이제 한글 진짜이긴 한데 그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그 참진짜, 참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거, 다할 진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아갈 진짜, 그 진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진을 하게 해서 다음 단계 나간 게 뭐냐면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네. 그냥 어떻게 해서 안 챙겨 뭐 이 사람이 똑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그럼 책 이름도 유비무환으로 한번. 근데 유비무환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어려운 말로 변해버렸고 네. 한국사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네. 왜냐하면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유비무환 대신에 좀 싸게 이순신 이기는 원칙이라고 바꿨습니다. 책을 많이 팔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 책은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기는 원칙에 보니까는 몇 가지를 쭉 정리하셨는데 이기는 원칙을 제가 한번 그 박종경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보니까 첫 번째는 늘 깨어 준비하라. 네. 두 번째가 온 정성으로 해결책을 찾으라. 세 번째가 삶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 네 번째가 운명은 없다. 천명을 따르라. 이렇게 있어요. 4가지를 어떻게 좀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단어들 이분이 쓰셨던 단어들을 살펴봤더니 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목차에 보시면은 한자들이 붙어 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거기 보면 뭐 대실은 클 때자 이를 실자 그래서 크게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서재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강구대변이라는 단어, 또 침과라는 단어 이런 식의 단어들이 쭉 이분이 쓴 일기와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그냥 단순하게 대실이라고 해서 단어를 찾아보면 크게 읽는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그 단어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이 단어는 육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대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 쓴 것이 아니라 이 육도에 보면 대실이라는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이제 군주라든가 리더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대실의 배경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강태공이 대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어를 이순신 장군은 육도를 읽으면서 대실이라는 단어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서 대실이라는 단어를 뽑아와서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책의 원전 이 단어가 들어있는 원서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다 관련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우리 박정평 선생님께서도 공부하실 때 뭐 이 이순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자를 공부해야 되고 네. 또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고전 그 중국 고전을 공부하게 되고 끝없네요. 단순히 이순신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이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정신 갖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문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시라는 단어를 그 검색을 해보면은 그냥 그 단어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실이 들어있는 원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은 대실이라는 단어가 육도에서 발견됐는데 육도를 찾아봤더니 육도에 있는 그 대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순신이 보고서에 썼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직접 찾아보셨군요, 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충격받죠. 아, 이 단어가 이순신 장군이 이럴 때 상황에 썼는데 그 대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중국 고전을 찾아봤더니 상황이 똑같더라. 이런 거 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그 황당한 사람이고 이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마다 했어요. 참 보면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어떤 공무를 보는 건 많았는데 네.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 네. 그런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 갖고 제가 이제 그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네. 그 포항 앞바다에 얼마 전에 생긴 그 동상에 그 붓과 책을 들었잖아요. 네네. 책은 역사책이라고 그 제작하신 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책 중에 제가 사지선다로 네 가지 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닌 거 하나만 네. 찝어주실래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책인 동국사입니다. 1번. 2번은 중국의 역사책인 자치통감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은 중국의 역사책인 춘추좌전. 네. 그리고 4번은 지금 최근 논란되고 있는 교학사책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모르겠어요. 바로 교학사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국사라는 거 우리나라 역사책이에요. 네. 명확하게 이 동국사가 어떤 책인지는 그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추정컨대는 이게 동국사락이나 동국통감 아니면 동국병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그런 책을 이 전쟁 기간 중에 읽으셨던 거예요. 자기 나라 역사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춘추좌전이나 자치통감 같은 경우 인용한 기록들을 보면 주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그냥 이게 춘추좌전을 읽거나 자치통감을 읽을 때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장수들이 뭘 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했는지를 춘추좌전에 그런 부분을 스크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네. 보통 내가 일기 기록을 뭐 다이어리처럼 쓰셨으니까 네. 내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네. 이게 표시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난중일기에는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구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읽었다라고 써놨어 싶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지만 뭐 춘추자전기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이제 없고. 근데 삼국지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제 그 메모를 인용을 해서 메모를 해놓으셨고. 네. 근데 그런 인용해서 메모해놓은 것과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검색을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 중국 이 사이트에 가보면 중국에 같은 경우는 고전을 DB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해보면 중국의 그 문헌들이 다 검색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사실 학문이 발전하고 뭐 창조경제 이런 거 하시려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문화 인프라.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아까 싸구려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컨텐츠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 주인공도 싸구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까지 과정에 가는 데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컨텐츠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 컨텐츠, 중국 DB를 들어가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고전번역원이라고 그런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돈을 국가에서 투자를 하셔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그 문화 컨텐츠가 풍부하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대장금이 이제 한 줄 나온 거 가지고 대장금이란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만들어졌듯이 바로 그 작업을 누군가 하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좀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이순신, 제2의 이순신, 제3의 이순신이 나오죠. 자, 그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대장금이 그 한 줄에서 네.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원칙에서는 제가 재밌게 본 게 바로 그 한 줄이 몇 줄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명랑해전 네. 그 철퇴설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해서 좀 길게 써놓으셨어요. 예.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명랑해전 이 철퇴설이 실제는 그 없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택리지에 나온 것처럼 실제 이 철선을 이용해서 왜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뭐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명랑해전 그 철쇠거든요. 철쇠. 예, 그러니까 쇠사슬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쇠사슬로 그러니까 1597년이죠. 그러니까 원균이 7천량에서 패전하고 나서 배가 12척이 남았었고 그 12척에 한 척을 어디서 끌고 와서 13척을 가지고 일본군의 그 133척 최소 133척에서 최대 600척의 전선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이 싸움이 가능했느냐, 네.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전설 구전설화로 주로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명랑해역 좁은 해역에다가 쇠사슬 설치해갖고 일본 배를 걸어서 그 엎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헌상으로 찾아보자 보면은 가장 초기 기록,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기록에는 잘 안 나오고 그 1700년대 나온 택리지에 처음 이 철새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 철새를 설치해서 일본군 배를 수백 척을 전복시켰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문제는 거기 한 200년 차이가 나는 기록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전라 우수사였던 김옥주 장군의 그 이 전기책이 1910년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300년 지나고 나서 그 전라 우수사 김옥주 장군의 그 책이 인쇄돼서 나오는데 그 책에 또 이 쇠사슬이가 등장을 해요. 그 쇠사슬을 바로 김옥주 장군이 힘을 써가지고 설치를 했다. 군사들이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김옥주 장군이 이 엄청난 그 역발산의 힘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뭐 설치했다. 구체적이네요, 그거는. 구체적인데 문제는 이 기록이 너무 이 후대 기록이고 그래서 그 연어들 쭉 추적을 했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수천양대 이순신 연구소에 쓴 논문집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쇠사슬이라는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이 설치를 해서 이 전쟁터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물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데없이 쇠사슬 설치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치통감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중국 오나라에서 쇠사슬 설치를 해서 이 전쟁을 준비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네. 그 기록하고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 자치통감을 통해 그 기록을 봤던 거죠. 보고 또 중종 때 우리나라 중종 때 이미 그 쇠사슬처럼 이런 것들 바닷가에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선조실록 기록, 중종실록 기록이 나와요. 또 하나가 지금 그 철새에 대해서는 난줄기에도 계속 그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2월달 기록에 보면은 그 쇠사슬 박을 돌덩이를 뭐 어디서 캐왔다라든지 네.
뭐 나무를 깼다든지 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그 지휘를 했던 전라 자수형 앞바다예요. 네. 근데 명랑해전 장소는 전라 우수형이거든요. 해남 네. 쪽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대사가 된 거는 1594년에 된 것이고 그 92년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하고 이 전라 우수형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었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남 쪽, 이 명랑해협 쪽에 쇠사슬이 있었냐 없었냐가 논란이 되긴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당시 전라 우수사가 이혁기 장군이거든요. 네. 근데 이혁기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때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이 두 분이 한병도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실제 그 전라 우수사 이혁기하고는 서로 그 쇠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사이던데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그 이혁기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은 한병도 쪽에서 같이 근무를 그 인접 지역에서 근무를 했고 이순신 장군이 이 사형당할 위기에서 여진 쪽 침입 때문에 사형당할 위기에서 그때 이혁기 장군도 이순신 장군을 지원을 해줘요. 살려주게. 그런데 왜 철새가 그 없다? 이건 약간의 그 과장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 주장인가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전라 우수영 쪽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자료들이 없고. 아, 우수영 쪽에는. 네. 이혁기 씨의 어떠한 그런 자료에는 그런 전혀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자료가 없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혁기 장군에 대해서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인물 연구든 뭐든 파면은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연구들이 그동안은 학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그 연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역사학하면 막 굶어 죽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 뭐 이제 수능의 그 역사가 들어가면서 좀 그 몸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이제 일부 학원 선생님이나 그러시고 역사학 정시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밥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지 않던데요. 그건 이제 일부고요. 아직 예. 극소수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직장에 계신 분이라든지 학교에 계신 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시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혁기 장군에 대해서도 뭐 내 관심 있다라고 네. 하면은 자료는 좀 있나요?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들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사실을 채취하는 능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실록에 나온 이혁기 장군의 기록이라든가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이혁기 장군에 관한 자료들을 몽땅 다 긁어서 모아놔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혁기 장군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철새의 진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명랑해전 그 자리가 바로 이혁기 장군의 주둔지 네. 그 어떤 관할지였기 때문에 거기엔 철수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지 않았냐라는 게 그 철새가 없다라고 주장은 첫 번째 근거고 두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그 패전한 그 수군들을 이끌고 계속 이동을 해가거든요. 그 전쟁 준비를 해갔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 새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난중일기 2월달 기록에 보면 철사를 설치하는 그 일련 과정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덩이 쇠사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돌덩이도 실어 와서 뭐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간을 보면은 도저히 이 시간은 불가능하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하기를 뭐였냐면 명랑해전 전에 네. 그 꿈에 네. 나타나서 그 꿈에서 자기에 대한 뭐 어떤 재미난 거를 알려줬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그 명랑해전 끝에서는 끝나고 나서 일기에 쓴 거에서는 천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뭔가 무슨 방법을 찾았고 네. 또 그 방법을 찾아서 이겼기 때문에 천행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정적으로 철새가 없었다라고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선생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세요?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 네, 근거만 찾아낸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작업들은 뭐냐면
그 임진왜란 그 직후에 네. 그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철새를 인용을 해서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을 설명한 그런 시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은 1600년대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탱리지가 1700년대 기록이라 한다면 그 기록은 1600년대 기록이기 때문에 철새가 등장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충분히 있었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료들이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또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근데 뭐 바로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13척을 가지고 뭐 133척이 되던 333척이 되던 이게 너무 10대 1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새를 사용한 게 아니냐. 어떻게 10척의 배를 갖고 100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느냐. 그죠? 결국엔 그런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는 13척 갖고 133척 그 이상 어떻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철새가 없었다면? 철새 기록은 이제 일본 쪽 그래서 이제 일본 쪽 기록도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번태학비라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조선 이 한반도 침략을 그 약간 소설처럼 쓰는 책들을 봤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은 철새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긴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본 기록이 또 신뢰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 기록도 지금 다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임진왜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맨날 왕조실록 얘기하고 일부 문집 네. 이미 공개되고 한문으로 다 데이터베이스화돼 떠 있는 것조차도 안 본 상태에서 눈 감고 있고 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일본 기록을 봤느냐 안 봤으면 본 사람 없어요. 그 일본 기록도 그 한 2분 정도가 이제 임진왜란 관련돼서 책을 쓰신 게 있고, 근데 그 분 외에는 일본 기록을 읽어서 한 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연구를 하지 않고서 계속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일본 기록을 찾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도를 했지만 그 아직 제가 뭐 이 언어라던가 이런 게 딸려갖고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제가 지난주에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풍신수길에 네. 대한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은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 기록을 살펴보면 그 1800년대 말부터 그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 그러니까 16세기쯤에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수군 장수한테 그 엄청나게 이제 그 패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조선 장수 아니면 명나라 이순신이라고까지 써놓은 책이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랬다가 징비록이 일본 넘어가면서 그게 퍼져나가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일본 그 해군 쪽에서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황당한 건 뭐냐면 1895년 정도인가 될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 침략을 해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애들이 한 게 뭐냐면 각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해안이나 각종 지역들을 탐사를 시킵니다. 네. 그때 이제 왔던 한 명이 일본 수로국 사람이거든요. 수로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을 치면은 뭐 지리 정보 쪽 담당하는 쪽에 이 관리 한 명이 와서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해남 쪽도 갔었나 봐요. 네. 그 전설을 들었던지 뭐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처음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인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 쓴 적이 없고 뭘 썼냐면 우리는 이충모 전서 정조 때 편찬한데 이순신 장군의 글, 일기 이런 것들을 몽땅 모아놓은 문집을 편찬을 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그 전기는 조카가 쓰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는 그 일본 사람이 처음 이 정리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계속 좀 퍼져 돌아다니면서 넬슨 얘기 아시죠? 이순신 장군하고 넬슨을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넬슨하고 이순신을 비교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스파이가 자기 나라의 한국의 그 상황, 이 어디를 침략을 해야 될지
어떤 것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 패전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 전기를 편찬을 해서 그거를 누가 인쇄를 해서 내보냈냐면 이 수로국 직원이 아니라 수로국 직원의 친구인 일본 육군 장교한테 원고를 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육군 장교가 일본 동경에서 이 원고를 출판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 계속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해군 쪽에서는 그게 텍스트가 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반면 우리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뭐 신채호 선생이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전기를 그 신문에 쓰기 시작해서 하셨는데 그 모든 뿌리들이 우리 자체 기록도 있지만 바로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거기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연구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명랑해전 철새설에 대한 미스테리도 좀 자세히 나왔지만 거북선 찬조에 대한 비밀도 이렇게 그 길게 쓰셨어요. 네. 거북선을 그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귀선이라고. 근데 그게 뭐 창제냐 창조냐 뭐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네. 되게 중요한 것들은 태종 때 이제 그 귀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귀선 거북 귀자 쓰기 때문에 그게 거북선이죠. 네. 근데 그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같냐 틀리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왕조실록에 딱 한 줄. 근데 이름만 귀선 뭐 이렇게. 네. 근데 아마 근데 형태는 그 묘사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북선 같은 배를 치면 거북선은 뭐 뚜껑에 이제 침 같은 거를 못이나 뭐 창칼 이런 거 박아놨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배는 이미 20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네. 그건 삼국지에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적백대전 아시죠? 네. 그 조조군대하고 오나라하고 촉연합군이 싸움하는 불바다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적백대전은. 불바다 만들 때 동원된 배가 바로 몽충이라는 배예요. 음. 몽충이라는 배가 바로 거북선처럼 지붕이 있는 배. 지붕에다가 이렇게 착갈 꽂아놓고 한 배에다가 불 질러갖고 그거를 그 조조군대 쇠사슬에 엮여 있는 배 쪽에 보내서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배가 바로 몽충이라는 배. 그 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해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는 뭐 몽충이란 표현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거북선 같은 형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시대 그 김만경 장군. 라고 그 몽고하고 싸우다가 결국엔 우리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이 삼별초를 네. 진압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네. 그 삼별초를 진압을 할 때 바로 몽충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해남이에요. 야. 명랑에서 있었던 그 동네. 그러고 또 하나가 이 거북선에 대해서 뭐 철갑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선생님께서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형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디 주로 나오냐면 그 이충무 전서에 네. 나오는 그 거북선 형태가 두 개가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네. 네. 책에 잘 나왔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두 하나 개인데 소개해드리면은 하나는 전라자수형 거북선 이충무군 전서에 나온 거북선이고요. 통지형 거북선이라고 이충무공 전서에 나온 거북선 두 대. 생경이 이제 다르죠. 뭐 근데 뭐 관찰은 좀 다르게 했을 수는 있는데 하나는 좀 세밀하게 그린 것 같고 네. 하나도 뭐 이건 좀 약간 그 대충 그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꼬리 뒤에 크게 달려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그림이 200년 후의 그림이라는 거죠. 200년 후요. 네. 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그림이 아니라 200년 후에 정조 때 그 당시 정조 때 거북선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거북선을 많이 건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북선은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참 그 혹시 이제 또- 하기 전에 좀 열심히 준비 좀 해놓지. 근데 거북선은 고종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고종 때면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잘만 하면은 거북선이 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아니더라도 그 거북선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있었겠네요. 최근. 그런 기록들이 이제 그 간간히 있죠.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순신 장군 시대의 거북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북한에서도 이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요 대동강 앞바다에 띄워놨대요. 유람선은 아닌가요? 유람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생긴 거 보면 그거는 이제 이충무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모형인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형하고는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는 좀 폼나고 좀 우아한데 거기는 좀 약간 좀
가난해요. 약간의 어떤 그 거북선처럼 한 게 아니라 좀 야수의 모습을 갖고 아니요, 있던데. 일단 자라처럼 아 그래요? 납작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더 역사적이다. 네, 그 고증을 제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아마 그쪽에서 만든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은가. 아 그래요? 우리 거는 이 좀 과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순신 장군 근데 거북선이 결국에 실제로 본 사람은 없으니까 네. 뭐 과장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자, 근데 이 거북선의 창조의 어떤 비밀은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대비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전쟁 준비를 이 사람은 거북선이라는 특별한 배를 일부러 전쟁 준비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월 13일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백성들한테 불평불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전쟁도 안 나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조선이 설립되고 개국이 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게 사실은 남쪽 바다 같은 경우는 왜구 때문에 계속 시달렸고, 왜구. 또 저 북쪽에서는 여진족 때문에 계속 시달려가지고 큰 전쟁은 없었지만 작은 전투는 계속 그렇죠. 많았다. 뭐 그 전에 중종 때만 해도 삼포해란이 있었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이 부임하기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이대원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원가 뭐였던 분이 또 외구한테 이 전사를 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이제 남쪽 바다 같은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외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 전쟁 준비를 어떤 규모가 크든 작든 하고 있었어야 됐던 것이고.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뭐 철새선도 일찍 그 설치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그 원균이나 이혁기 장군도 사실은 이 전쟁을 준비한 어떤 그 파병된 장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다른 준비 방법을 했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혁기 장군 같은 경우도 그 전쟁 준비를 했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혁기 장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그 양반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없고. 원균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있나요? 그 원균 장군 같은 경우가 그 3달 전에 임명이 돼서 내려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졸제 오자마자 벼락 맞은. 아직 그렇게 숨쉬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관할할 지역이 어디고 뭐가 있고 군사가 몇 명인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뭐 제대로 파악 못하고 헤매고 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이 원균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훅가시라고 그러나? 폼체포 뭐 이렇게 대충 이러다 있다가 얼떨결에 뻥 터져서 간 거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이 경상 우수사죠? 이 원균이 그러면 경상 좌수사는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혹시? 박홍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전쟁 나자마자 도망갔죠. 그분은 도망갔어요? 네. 왜 도망갔대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한 방에 그쪽은 이제 부산 앞바다로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정발 장군이 그 첨사였는데 다대포 첨사였는데 수군이죠. 이 양반 전사하고 그다음에 부산성 그 송상현 부사가 이 정면가도로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군이. 네. 그래서 길을 죽으면 죽어서 길을 못 비켜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서 전멸당하고 이제 다 학살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박홍첨사는 도망갑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이제 그 원균 장군 같은 경우를 자꾸 이제 뭐 이상하게 그 뒤집어 씌우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스타일이 둘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고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은 원균 장군도 기록에 보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붙잡아갖고 도망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망 갔냐 안 갔냐거든요. 갔으면 게임 끝났어요. 갔으면은 원균 장군은 죽이려면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하들이 바지가리를 붙잡았든 뭘 했든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멈춰서 이순신 장군한테 구원 요청을 해서 하고 둘이 같이 전투를 하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균 장군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죽일놈 살림만 하는 거는 그게 후손들 입장에서 맞느냐
그러니까 원균 입장에서는 그 3개월 전에 갑자기 부임을 해서 네. 이런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이순신 장군은 한 1년 전이었죠. 네. 해수는 한 2년 전에 그 부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리더십이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좀 더 훨씬 탁월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그 이순신 장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 원균의 리더십 반면에 그게 이제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원균을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몰아치는 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더라. 그 명랑해전과요 거북선을 좀 약간의 그 넣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혀 뭐 역사적 그 증거는 없는데 열세척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위장하지 않았겠느냐. 왜냐면은 일단 철새선 없다라고 판단하고 열세척의 뒤에 뭐 어선이 뭐 100여 척이 그 선비들이 지원하는 100여 척이 떴다지만 군선은 열세척이니까 이 군선을 그 아무래도 저쪽에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거북선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순간 놀라는 이렇게 그런 전략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충무공 핵노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거북선이라는 건 뚜껑을 덮는 거잖아요. 네. 근데 뚜껑을 덮을 만큼 물리적으로 나무를 잘라서 그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나.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게 이제 그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이순신 장군 그 명랑해전 당일날 전투 기록을 보면 그 우리 쪽 부상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런 사료들이 그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번 금년 그 하반기에 명랑이라는 영화 준비되는 거 아시죠? 네.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 과연 열세척을 가지고 100여 척이 넘는 외선을 어떻게 이기는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일기 토대로 해갖고 그 갔을 거예요. 그 해협이 좁아서 네. 그 몇백 척이 있다 하더라도 걔들이 한꺼번에 못 나와요.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좁은 해협은 아니던데요. 제가 실제 그 영상을 보니까는 충분히 한 뭐 20-30척은 이렇게 에워쌀 수 있는 그런 그 해협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몇백 척이 있다 하더라도 한 뭐 30척씩, 20척, 30척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척 넘어온 애를 부셔버리고 20척 부셔버리고. 무슨 힘이 그렇게 좋아서 그걸 다 부시고 참 대단하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본 배하고 우리 배가 사이즈가 달라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배 3척에 우리 배 1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척이면 우리 배가 10척이라면 걔네 배가 30척하고도 싸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10척이면 30척하고도 싸움이 된다. 네. 근데 걔들은 조총 갖고 있잖아요. 뭐 조총이야 뭐 조총이 항상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장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바다고 거기가 금주기 때문에 뭐 다 흔들리고 이럴 텐데 쉽지는 않죠. 우리는 뭐 했죠? 활로 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활하고 포. 활하고 포. 주로 이제 그 포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접전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적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해적들 뭐 밧줄 타고 올라가고 뭐 쇠고리 던져갖고 걔네들은 막 어떻게든 근접전 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근데 문제는 이 조선배가 커서 근접전을 해도 배를 접근이 안 돼요. 배를 타고 올라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이제 유리했던 거죠. 여하튼 그 이번 영화 그 명랑해전을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고요. 뭐 거기서도 거북선은 없어요. 좀 거북선이 있었으면 그 거북 모양으로 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본 쪽 기록에는 거북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역사에 있고 없고 그러면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증거죠. 근데 뭐 이 기록이 이순신 장군 시대 기록이라면 맞다라고 할 텐데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한참 후대의 기록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가 이제 삼국지를 좀 읽었었는데 삼국지 그건 만화로 봤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삼국지를 굉장히 그 탐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봤는데 정말 많은 전술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화공이라든가 이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그 다음부터 모든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것들을 주변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3번째 방송을 했는데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도 해보시면 무지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원기훈도 한번 좀 제대로 좀 찾아보고 싶고요. 이혁기 장군도 찾아보고 싶고 또 여기 뭐 나중에 녹도만호 정운 장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일단 파보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분에 관해서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재장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순신 장군의 그 파트너들, 동료들이죠. 네. 그래서 부활한 편보다는 그 동료, 동지들이 네. 누가 있었고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도왔고 같이 승리했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제가 저희 고향하고 가까운 곳이 바로 그 아산 현충사입니다. 아산 현충사에 종종 들리면서 이순신 장군의 영전 모셔 있는 곳도 묘도 거기 있죠. 하면서 묘는 거기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묘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거기 아들 면에 대한 묘가 있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순신 장군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종병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그 가슴에 담가두었던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그 죽은 사람보다 네. 산 사람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책에서 배울 수 있고. 선생님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하고 너무 많은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결국 네. 읽고 사색하고 상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책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 돼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사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죽어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거를 살려내는 거는 읽는 사람의 몫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사람 읽기고 또 세상 읽기였는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을 좀 읽었는데요. 뭐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광고를 하면요. 지금 팟캐스트에서 난중 일기를 저희가 그 박종병 선생님하고 둘이 계속 또 하고 있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그 팟캐스트 난중 일기를 통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그동안 한 3번 방송하셨는데 뭐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가능하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만들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식의 도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쓴 책을 읽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읽고 이 나라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구창환의 인물탐구 이순신 장군을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었는데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인물을 모시고 인물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